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화학과의 김준우입니다. 이 영상은 충북 청소년 페임랩 준비를 돕기 위한 영상인데요. 2023년 노벨 화학상 수상 분야인 양자점에 대해서 양자점에 대한 이해와 발표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간이나 벌레보다 작은 크기의 로봇이나 이런 사람이 또는 그 정도 크기로 줄어들어서 보통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것들.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이런 사람이 볼 수 없는 크기의 물질을 만들어서 그런 물질들이 특수한 기능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런 분야를 우리는 나노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발표 주제인 양자점 역시 나노 과학의 일부입니다. 여기 제목을 다시 써봤어요. 양자점 그리고 나노 과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제목을 두 부분으로 나눠 봤습니다. 자, 양자점이라고 그러는데 양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노 크기의 점이죠. 나노 크기의 점이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자, 그럼 우선 빨간 단어 양자, 즉 양자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럼 비슷한 시스템을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이 어떻게 각각 다르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빨간색 공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 공은 양옆으로만 이동할 수 있고 벽과 완전 탄성 충돌을 하고요. 그리고 바닥과 마찰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자 안에서 공은 어떤 운동 상태를 가질 수 있나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는 당연히 움직이지 않고 어딘가에 멈춰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공은 어딘가로 움직이게 되겠죠. 일정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게 고전역학이 이 상자 안에 있는 공의 운동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양자역학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작고 가벼운 무게를 가진 공이 있고, 이 공이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보다 얇고 짧은 그런 전선 안에 들어있는 전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자 안에 공은 어디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양자역학은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요? 사실 제가 작은 크기의 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모든 물질은 어느 정도 크기 이하가 되면은 크기라는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물질이 파동함수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 붉은색 영역으로 나타낸 것은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인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공간에 따라서 이 물질을 발견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놓여 있는 두 그림은 낮은 에너지 상태일 때 이 공의 확률 밀도 함수와 적당히 높은 에너지 상태일 때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 줍니다. 보시면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흘러도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상자 안에 공이 어디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데, 양자역학이 얘기해 주는 거는
이 공을 발견할 확률이 높은 곳이 어디인지를 나타내 줄 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시간에 따라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의 속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위치나 속도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는 점이 고전역학과는 다른 양자역학이 갖는 특징입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또 다른 특징이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에너지의 연속성입니다. 자, 고전역학에서 그 공의 운동 에너지는 뭐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식으로 많이 기술을 하죠. 자, 이 경우에 v의 속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0일 때 에너지는 0일 것이고요. 속도가 점점 커지면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도 커지게 되고, 따라서 에너지는 양의 실수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파동함수, 사실은 정확히는 고유함수인데, 이 고유함수는 정해진 모양이 있습니다. 정해진 모양이 있고 각각의 고유함수들이 그것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우리는 물질의 운동 상태를 위치, 속도, 그리고 에너지 같은 물리량을 이용해서 기술을 합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존재해요. 양자역학에서는 위치나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에너지도 불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어떨 때 고전역학을 쓰고 어떨 때 양자역학을 쓰냐? 아까 상자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고전역학으로 기술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은 양자역학으로 기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발표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자, 양자역학으로도 충분히 거시세계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역학만이 기술할 수 있는 세계가 있을 뿐이고, 그런 성질을 갖는 그런 물질을 양자물질 또는 양자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발표 제목을 두 부분으로 나눴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나노사이언스와 즉 나노 크기의 물질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32년 허버트 프레릭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물질이라도 한도 끝도 없이 작게 자르다 보면은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1932년에 저런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우리는 그런 현상을 봐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금덩이, 니컬거스컵, 4세기에 만들어진,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이 세 가지 물질의 공통점은 모두 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금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리컬거스컵과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디에 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기 리컬거스컵에 붉게 비치는 부분,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아름다운 색을 내는 저런 물질. 자, 저 물질들이 모두 금으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정말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성질, 다른 색을 가지고 있죠. 저 금덩이와 나머지 두 개 물질에 들어있는 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크기입니다. 금덩이는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크고요. 다음에 리컬거스컵과 스테인드 글라스에 들어있는 금 입자는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작습니다.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앞쪽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줬던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으로 기술될 수 있는 시스템의 차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시스템이 나타내는 차이를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차이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색이었어요. 그러면, 자, 색은 빛과 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금 안에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금덩이 속에 있는 전자를 생각해 보죠. 자, 전자는 도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금덩이는 전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전자는 점으로 취급될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전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전자의 위치와 이동 속도를 보존역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에너지도 역시 연속적으로 존재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 금 입자가 나노미터 사이즈로 작아지게 되면 전자의 크기를 또는 그리고 위치를 특정 지을 수 없고요. 앞에 보여준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로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에너지 역시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시스템에 있는 전자가 빛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덩이 안에 있는 전자는요, 이렇게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고요. 그렇다는 것은 모든 파장에 빛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빛은 전자기파고 전자기파는 시간에 따라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가 빛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전자 역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이 전자가 진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요. 자,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바로 우리가 반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파장의 빛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빛을 반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반짝반짝거리는 성질로 인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나노미터 크기의 금 입자 경우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죠.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를 해요. 그리고 흡수하지 않는 빛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특정한 색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제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양자점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물질을 덩어리인 상태에서 매우 작은 크기로 보냄으로써 성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작아진 이후에도 크기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낼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굳이 물질을 바꾸지 않고도 크기만 바꿈으로써 서로 다른 성질을 내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분명 노벨 화학상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대부분 물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화학상을 받은 이유는 이렇게 물질을 바꾸지 않고 크기만 바꿔서 다른 성질을 내는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학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분이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당연히 이 양자점의 최초 합성이겠죠. 최초 양자점의 합성은 기존의 이제 유리세공사의 지식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 스테인드 글라스나 리커거스 컵은 이제 유리에다가 뭐 금이나 은, 카드뮴, 황, 셀리늄 등을 섞어서 세공을 하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 알렉세이 예키모프라는 분이 1979년에 이러한 지식을 활용해서 최초로 그 염화구리의 양자점을 유리 안에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했고요. 자, 이 유리에서 그 염화구리 양자점을 합성할 때 열 처리 방식을 다르게 함으로써 이제 다른 크기의 양자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 물질의 흡수 스펙트럼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양자점이 만들어진 게 확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양자점이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양자점이 우리 인류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 유리 안에서 만들어진 양자점은 장식하는 거 말고는 쓸데가 딱히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걸 쓰려면 우리는 유리 안에서 이 양자점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리할 수 있는 양자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해낸 사람이 바로 이 루이스 브루스라는 사람이에요. 수용액 상태에서 양자점을 합성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양자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했고요. 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양자점을 만들어낸 것은 좋은데 수용액상에서 만들어진 양자점은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저걸 용액 안에다가 양자점 재료들을 넣고 펄펄 끓여서 만들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평균적으로 100나노미터 크기의 양자점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평균적으로 100나노미터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50나노미터짜리도 있고 200나노미터짜리의 양자점도 존재할 겁니다. 양자점이 가장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크기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고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정한 크기의 양자점을 만들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런 장점을 활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결한 사람이 여기 마운지 바윈디라는 분이고요. 크기가 균일한 양자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알렉세이 예키모프라는 분은 최초로 양자점을 합성을 했고요. 그 다음 루이스 브루스는 이제 용액상에서 나노 입자를 만듦으로써 이것을 꺼내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운지 바윈디라는 분은 이거를 균일한 크기로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죠. 노벨상을 수상한 만큼 양자점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녀석은 높은 감도로 빛을 흡수하고 이것을 전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외선 검출기나 태양전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단이나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어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논문 하나를 말씀해 드리면 이 적외선 빛을 흡수해서 매우 빠르게 열로 전환하는 양자점을 만들고 이것을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는 물질과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체내에 주입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물질이 암세포를 찾아가겠죠? 그러면 그 부위에다가 우리가 레이저를 쬐게 되면 이 양자점이 빛을 흡수해서 빠르게 열로 전환을 하고 그럼 그 열이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진단 치료 쪽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빛을 받아서 전하를 만들기 때문에 물질 합성에 필수적인 광 촉매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스플레이들은 흰색 빛을 내는 백열판을 두고 그 앞에 빨강, 초록, 파락 필터를 둬서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명이 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점으로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되면 빨강, 초록, 파랑색을 내는 양자점만 놓음으로써 하나의 픽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수명이 긴 LED를 만들 수 있죠.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죠. 노트북이나 TV, 광고판, 휴대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아직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렇게 많은 응용 분야 중에 실생활에 응용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같은 젊은 과학자들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화학과의 김준우입니다.